조선시대 형벌 중 가장 자주 사용됐던 것은 장이라는 긴 회초리로 때리는 형벌이었다. 곤장은 그중 가장 고통스러운 중벌이었다. 조난군 성기라고 매를 친들 꺾기리요. 저년은 이러한 세태는 조선시대의 문학작품 속에도 나타나 있다. 소설 연려춘향전에 보면은 남원군수 변학도는 수청을 거절한 성춘향에게 곤장으로 몰매를 친다. 법적으로 보면 저 경우에 군문에서 사용하는 곤장이나 신장을 사용할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향전의 한 대목을 보셨습니다. 퇴기 월매의 딸 춘향이가 남원 군수 변학도의 수청을 거절했다가 곤장을 맞는 장면이었습니다. 춘향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곤장을 치는 장면을 흔히 봐왔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선시대의 형벌은 매우 감정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고문성 처벌이 아니었나 그런 느낌을 갖곤 했는데요. 이 곤장이란 말은 조선 후기 정조 때 편찬된 이 대전통편에 나오는데요. 앞에서 한 학자가 말했듯이 당시 곤장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형벌 제도는 중국 형법인 대명률과 마찬가지로 태, 장, 도, 유 사이의 5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태형과 장형은 죄의 경중에 따라 몸에 정해진 부위를 정해진 횟수만큼 매로 때리는 형이다. 태형은 요즘으로 말하면 즉심에 피부될 정도의 경범죄에 대한 처벌이다. 이때 사용되던 장의 길이는 약 105cm, 두께는 약 8mm다. 장 10대에서 50대까지 때리는 것을 태형이라고 한다. 장 60대부터는 장형이라 했다. 관청의 노비나 관졸이 수령의 명령을 어길 때 주로 장형의 처벌을 내렸다. 형량은 장 60대에서 100대까지 5종류였다. 곤장이 조선의 법전에 등장한 것은 조선 후기 즉 영조 시대에 와서다. 당시 곤장형은 5가지였다. 그중 가장 작은 치도고는 탈영범이나 소나무를 무단 벌채한 자 그리고 절도범을 처벌할 때 사용했다. 그리고 가장 크고 무거운 중고는 살인범을 처벌할 때 사용했다. 곤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곤, 중곤, 소곤 이 3가지다. 이것들은 모두 군대에서 군법을 거스린 군인들을 처벌할 때 사용하도록 돼 있었다. 일반적으로 곤장이라는 것은 군대에서 군법을 어긴 자라든가 또는 군거를 난입한 자 내지는 도적을 다스릴 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곤장을 칠 수 있는 권한은 군사권을 가진 사람만 한정한 거죠. 중앙의 경우에는 병조판서라든가 군문대장, 지방의 경우에는 군사권을 가진 관찰사,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지 수령은 곤장을 쓸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곤장과 태장형을 착각하고 있는데 곤장은 군대에서만 썼다는 것입니다. 곤장은 살인범이나 군법을 거스린 죄인을 처벌할 때만 사용하라. 조선의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범이나 군졸이 아닌 경우에 곤장을 치는 것은 분명 위법입니다. 이렇게 조선시대 법은 그 죄의 종류나 경중에 따라서 형벌을 아주 상세하고 엄격하게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이 태형은 요즘에 그 경범죄의 처벌이었는데요. 먼저 싸웠을 경우에는 이 손이나 발로 때렸으나 상처가 없는 경우, 그건 태형 20대.
또 손이나 발로 때려서 상처를 입힌 경우, 또 기물로 때렸으나 상처가 없는 경우는 태형 30대, 또 물건으로 때려서 상처를 입힌 경우에는 태형 40대였습니다. 한번 다른 처벌을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허가 없이 물건을 만들어서 판 자는 장 60대, 또 과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장 100대, 도 3년. 이 도형은 이 죄인을 염전이나 단광으로 보내서 일을 시키는 처벌이었는데 3년형이 최고형이었습니다. 관직을 얻으려고 세도가의 집에 출입하는 자는 장 100대의 삼천리 밖으로 유배, 또 공문서를 위조하면은 사형이고, 이런 죄목까지 있군요. 새로 부임한 사람이 신고식을 할 때 과도하게 괴롭힌 자에게는 장 60대. 이런 조항은 요즘 법에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몇 가지의 법 조문을 봤을 때 조선시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목조목 엄격한 법 체계를 갖고 있는 조선의 법이 왜 무질서하고 비인간적이란 인상을 주었던 것일까요? 일어나서라, 오명을 받으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500년 조선 역사 가운데는 사화나 정변이 많다. 연산군의 생모 윤씨의 죽음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갑자사화를 비롯한 조선의 4대 사화가 대표적이다. 사화가 한 번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역모에 연루돼 죽어갔다.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가 하면 그 처벌의 정도가 법이 정한 바를 넘어서는 과도한 예들이 많았다. 왕족도 권력 다툼의 희생자가 돼 죽어갔다. 왕의 운명까지도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 이러한 원칙 없는 형벌 모습은 1801년에 신유박해가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다. 근대 천주교 역사상 최대 박해 사건으로 꼽히는 신유사옥. 그 당시 수천 명의 천주교도들이 참혹하게 죽어갔다. 불법적인 고문이 자행되기도 했다. 양다리에 나무를 꿰어서 고통을 가하는 주례형, 사람을 거꾸로 매달고 물고문하는 비공립탄 수형, 무릎 위에 무거운 맷돌을 올려놓는 압슬형 등 잔혹한 고문이 사라지지 않았다. 바로 이런 역사가 조선의 형벌제도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것이 아니었나 하는 느낌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특수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조선의 형벌제도를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 태형과 장형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조선시대 흠율전칙이란 책에서 보면 이 장의 이 규격과 모양까지 정해놓았고, 또 이 장을 그 규격과 다르게 만들거나 또는 정해놓은 형량과 틀리게 집행하는 관리는 파면을 당하고 장형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무분별한 형량의 남용을 막고자 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장을 어떤 나무로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까지 정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태형용 매는 참나무나 가시나무로 만들어야 했고, 또 이 신장과 곤장은 버드나무로 만들게 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 태형 도구들은 참나무나 가시나무로 만들고 이 곤장은 버드나무로 만들었을까요? 추리 속의 추리입니다. 저는 홍릉 수목원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주위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는 태형 도구를 만든 참나무도 있고 또 곤장을 만든 버드나무도 있습니다. 과연 이 참나무와 버드나무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태형 도구와 곤장을 각각 다른 나무로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임업연구원 안에 있는 목재 물리 실험실입니다. 지금 한창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 기계는 목재의 힘 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목재를 얹어놓고 힘을 가하게 되면 이 모니터에서 자동으로 측정 기록되게 되겠습니다. 네,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로 세로 약 5cm, 길이 1m로 자른 목재를 압력 장치 밑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부러질 때까지 위에서 누르기 시작합니다. 먼저 참나무를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버드나무를 실험해 보았습니다. 방금 두 수년간의 시험한 결과 힘 강도는 참나무가 1635kg, 버드나무가 571kg라서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니까 참나무가 버드나무보다 강도가 3배가 세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들어만 봐도, 만져만 봐도 참나무가 훨씬 단단하고 강하게 느껴집니다. 또 무겁게도 느껴지고요. 그렇다면 참나무로 맞으면 더 아프다는 그런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 참나무는 버드나무보다는 비중이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아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참 이상하네요. 이 중죄를 저지른 사람을 다스리는 곤장은 가벼운 버드나무로 만들고 어떻게 가벼운 죄를 저지른 사람을 다스리는 매는 단단한 참나무로 만든다는 게 왠지 좀 공정치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목재를 수년간 다뤄본 결과 참나무로다가 만일에 곤장을 만들었다면 몇 대 맞지 않아서 신체의 일부에 손상이 가거나 잘못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드나무는 크기나 두께로 볼 적에는 좀 아프겠지만은 이 강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지는 않을 것입니다. 버드나무는 참나무보다 그 강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맞으면 덜 아프지요. 20년간 나무를 다뤄온 전문가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큰 곤장은 바로 버드나무로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 규정이 세심했던 조선의 형법임을 감안할 때 일리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나무가 아닌 버드나무로 곤장을 만든 까닭,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선의 법정신을 흠의 정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라는 뜻인데요. 참나무가 아닌 버드나무로 곤장을 만든 이유, 즉 죄는 다스리되 가혹한 신체형만을 막고자 했던 바로 이 흠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지방사법관들은 이런 조선 국법의 정신을 망각한 채 형벌을 남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소설 춘향전에 나오는 변학도가 바로 그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회초리로 다스려도 될 죄인에게 곤장을 쳤던 것입니다. 변학도는 춘향이를 곤장을 친 후 칼을 씌워 옥에 가두었습니다. 과연 성춘향이에게 그럴 만한 죄가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곤장을 남용해서 관리들이 처벌을 받은 판례들을 살펴보자. 세종 13년 관노 내은달이 장 수백 대를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세종은 관련 공무원을 파직했다. 세조 14년 15세 소년 신철산을 도적이라 해서 곤장을 친 사건으로 5명의 관련자가 국문을 받았다. 숙종 25년 이번에는 양반이었던 이우배까지 곤장에 맞다가 숨을 거뒀다. 관련자는 처형됐다. 숙종 임금 때를 배경으로 한 춘향전에서는 회기의 딸 성춘향이 남원부사 변학대의 수청을 거절하다가 곤장을 맞아 투옥된 채 사형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이가 무엇
무엇을 먹으라느냐 네가 원래 무엇을 성춘향은 전 먹으라느냐. 남원부사의 아들 이몽룡과 사랑하는 사이로 두 사람은 장례를 약속한 사이. 때리고 항릉 백청을 다르르르르르르 우리 먼저 아저씨가 하지만 이몽룡은 아버지가 다시 한양으로 부임해감에 따라서 남원을 떠나게 된다. 그러나 성춘향은 이몽룡과 이미 청혼했으므로 이부 종사 불가, 즉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변학도의 수청을 거절한다. 그러자 변학도는 대전 통편의 죄목을 들어서 춘향을 능멸관장 등으로 투옥한다. 대전 통편법이 그러하면 유부녀 강간죄는 어찌하라였소? 소설 속에 나오는 춘향이의 그 형 집행되기 전에 수청 거절하는 내용이 사또에게 욕을 하고 꾸짖고 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거역 관장하는 거는 엄형 정배한다 해서 관장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불법적인 요구를 안 듣는다고 해서 정배 유배형 2년 내지 3년의 유배형을 보낸다는 규정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변학도의 수청 요구가 위법인가 하는 문제는 고 성춘향의 신분이 천민이냐 평민이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성춘향은 월매와 성창경이라는 양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그러나 경국대전에 의하면 양반인 아버지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지 않으므로 성춘향은 천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춘향을 평민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있었다. 기생 신분에서 자기 나이와 비슷한 여자 종을 관청에 바치고 대비 정속이라 해서 신분을 해방하여 평민이 돼갖고 기생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 집에 여염집인 어머니 밑에서 사서상경이라든지 온갖 교양 교육을 다 갖췄기 때문에 춘향이는 기생으로 볼 수 없는 그 두 가지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런 성춘향에게 변학도가 내렸던 형벌은 어떠했는가? 변학도는 성춘향에게 곤장을 사흘이나 계속해서 친 뒤 사형수용 큰 칼을 씌우고 손과 발에 수갑과 족쇄를 채웠으며 사형에 처하려까지 했다. 시장 관장이 없는 데를 씌워서 사형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형수라도 단독으로 하는 게 범법 행위고 이럴 경우에 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야 여기 이 그림이 당시의 재판 장면입니다. 이 가운데 앉은 사람이 수령이자 검사이고 재판장입니다. 그리고 이 중앙에 무릎을 꿇고 앉은 사람이 요즘의 피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포졸과 형리 그리고 이 작은 갓을 쓴 이 사람이 형방입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 이 평복을 입은 일반 사람들이 요즘의 증인들입니다.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이 증인들이 피고에게 그 유리한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검사이자 수령이기 때문에 이 피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으로 봤을 때 이 피고에게 상당히 불리한 재판이 됐을 수 있겠다 싶은데요. 이 조선시대에는 또 마을 재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관가에서는 태 40대 미만의 작은 범죄에 한해서는 이 마을 재판으로 회부를 시켰다는데 그렇다면 이 마을 재판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지금 충남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보통 마을 재판은 마을 한가운데 있는 느티나무 아래나 그
그리고 마을의 평안을 비는 제사가 있는 솥대 근처,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마을의 어른의 집 마당에서 행해졌다고 합니다. 지금 과거에 행해졌던 마을 재판을 재현한다고 하니까요. 같이 한번 가보시도록 하시죠. 여기 앉은 사람은 자기 부모에게 마을 재판은 3임이라고 해서 좌장, 존이, 유사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중 유사는 죄인을 기소하는 검사의 역할을 합니다. 내가 묻는 얘기를 대답할 거냐? 3임 중에 가장 높은 좌장은 판관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부모에게 불언을 했지만 검사인 유사보다 높은 위치였던 조니가 죄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조니가 바로 변호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어른들이 재판의 증인 겸 배심원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여기 앉은 사람은 자기의 어머니에게다가 제대로 식사 대접도 않고 골방에다 가둬 놓고 해서 끌어앉혀 놨으니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시면 좋겠습니까? 너 내가 묻는 얘기를 대답할 거냐? 너 무슨 일로 나가서는 여기 이 좌석에 앉는가 그 얘기를 해봐라. 예, 잘못했습니다. 이 마을 재판에서는 변호인의 변호 이외에도 피고가 스스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좀 선처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걸 인정을 하고 하니까 물벌기 30대만 때리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잘한 일도 더 있고 하니 물걸비는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마을 재판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세요? 내가 약 한 10살 됐을 때까지 봤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언제쯤이죠? 외정 말기죠. 예. 주로 그때는 그럼 어떤 일들로 이렇게 마을 재판을 열었나요? 그때는 주로 자기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벌일 일, 불악 자체에서 벌일 일이었죠. 여러분들 물벌기 10대를 때리자고 그러는데 모든 분들이 말 좀 해보시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잘하는 것 같아요. 앞날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 지금 버리십시오. 그렇게 위해서 10대만 때려주시오. 아이 그만두시오. 얼마나면. 아이 버릇은 고쳐요. 젊은 사람들 버릇 없어. 언제 그렇게 해야 돼요. 10대만 때리시오. 뭘. 그럼 여러분 이제 형이 확정되었는데요. 맞지야 인정한다니까 너는 그렇게 알아. 청년들 와서 때려. 나이 드신 부모님을 잘 공양하지 않은 이 젊은이에게 검사는 물볼기 30대를 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만 변호인과 배심원의 요청에 의해서 볼기 10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좌장이 판결을 내린 멍석말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멍석으로 말아서 쌀입이나 매로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한 대씩 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중한 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프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 마을 원로들 중에서 존이나 동수 그리고 유사들이 재판에 재판단으로서 참여를 하는데, 유사가 검찰관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보다 서열이 높은 존이나 동수가 실제 변호인과 같은 기능을 수행해서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합니다. 또 그 전에 마을 주민들, 즉 참관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또 들어봅니다. 영미의 배심원들은 그들이 어떤 구두로 의견을 말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처벌을 하자든지 또 어느 정도로 벌을 주자든지 하는 의견들을 자유롭게 개진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민중적인 혹은 민주적인 그런 면모들이 강합니다. 국법보다 마을법이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법은 관리들에 의해서 남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만 마을법은 변호인과 배심원이 있어서 재판 과정 자체가 엄격하게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인권 존중의 기능까지 갖고 있었던 조선의 법 정신은 국법에서만 강조된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을 바탕으로 한 조선인들의 생활과 철학으로부터 우러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조선법이었던 만큼 가장 강력하게 규제됐던 것이 고문이었습니다. 그중에 태배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곤장으로, 즉 이 등 있는 부분, 이 허리를 치는 것입니다. 또 그중엔 난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을 두고 이 신장으로 여러 사람이 아무데나 마구 두들기는 고문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상당수의 고문이 있습니다만 조선의 역대 임금들은 이러한 고문들을 하나씩 법으로 금지해 나갑니다. 조선에는 고신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고신이라 함은 증거와 증인이 확실함에도 죄를 자백하지 않는 죄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된 일종의 고문형이었다. 그러나 역대 왕들은 고신 시행 과정을 엄격하게 규제했다. 먼저 고신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관찰사와 왕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했다. 70세가 넘은 노인이나 15세 미만 그리고 병약자는 고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한 번 고신을 하면은 사흘이 지나야 다시 할 수 있었으며 고신을 한 후 열흘이 지난 뒤에 처벌을 내리도록 했다. 무엇보다 고신에 사용되는 형구의 크기와 형량을 엄격히 지키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서 숙종 때에는 대신들이 버드나무로 신장을 만들면 너무 약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숙종은 버드나무로 만드는 데에는 그럴 만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면서 대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고문이 남용된 것은 자백에 의존한 수사 관행 때문이기도 했다.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수사 방법을 보다 과학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 해설서인 흠음신서에는 당시 수사 과정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옛날에도 지금 이상으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은 다선 선생은 이제 흠음신서에도 나옵니다만은 자기가 이제 곡산부사 시절에 그 전임자들이 한 거 보면은 그 검시하러 가는 행렬이 오리에 뻗쳤다는 글이 있습니다. 올 수령이 이제 율관을 대동하고 또 그다음에 의관을 대동합니다. 의사를 대동하고 그리고 또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현장을 보존하고 그래서 그 관계자를 전부 신문하는데 그때 이제 그 소위 초검이안 요즘 말하면 검시조서를 보면은 그 시체 부위에 따라서 아주 상세하게 현황을 설명하고 그림도 그려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체 부검도 그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치밀해서 조선시대에 이미 법의학 분야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과학수사가 뿌리내리면서 조선의 불법적인 고문형도 하나씩 사라져간다. 먼저 태배형이 세종 때 법으로 금지된다. 뒤이어 압술형이 조선의 법에서 사라지고 중종 때에는 난장이 금지된다. 주례형이 조선 후기까지 남아있다가 영조 8년인 1732년 마침내 왕명에 의해 금지됐다. 이러한 역대 임금들의 노력으로 중국 대명류를 통해 조선으로 들어온 잔인한 형벌들이 차츰 순화되어 갑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팽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팽형의 팽은 삶는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뜨거운 물에 넣어 죽이는 매우 끔찍한 처벌입니다. 그런데 이 팽형은 요즘으로 말하면 뇌물을 받거나 또 국고를 빼돌린 자, 즉 부정부패한 관리들에게만 내려졌던 처벌입니다. 조선의 팽형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갔을까요? 팽형은 중국 한나라에서 백성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이거나 뇌물을 받은 관리를 뜨거운 물에 넣어 죽였던 매우 참혹한 처벌이다. 내 놈이 끌려온 이유는 나라의 재물을 도둑질한 죄인이라. 이 팽형은 조선시대에도 부정부패한 관리들을 징계하는 방법으로
어전 회의에서 자주 논의가 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실시되었던 팽형은 중국의 팽형과는 달랐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의 팽형은 어떻게 시행됐는가? 팽형이 결정되면 의금부는 가족들에게 팽형의 실시 요령을 비밀리에 전달한다. 나 이거가 모자라서 나라는 차량까지 태워서 마주겠잖아. 당시 팽형은 도나무 앞 큰 사거리, 오늘날 보신각 근처에서 시행됐다. 형집행이 선포되면 죄인을 가마솥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잠시 후에 죄인을 다시 끌어낸다.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죄인은 이때부터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 순간을 끝으로 팽형을 당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다. 죄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국법에 따라서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의 초상을 치른다.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는 가족들도 죄인과 말을 할 수 없었다. 이때부터 죄인은 죽은 사람 취급을 받으며 평생 바깥 출입을 할 수 없었고 집안에서만 살아야 했다. 장례식도 치루었다. 주위 사람들에게 죄인이 죽은 사람임을 알리는 것이다. 팽형은 실제 본인의 신체에 어떤 아픔을 가한다거나 또 막대한 금전을 물린다든가 하는 그런 경제적인 제재는 없지만 그 사람을 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한다는 사회 격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팽형은 일종의 명예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명예형으로 치면은 사형의 법은과는 굉장히 무거운 형벌에 속하게 됩니다.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하는 팽형. 우리 민족 특유의 해악을 느끼게 하는 명처벌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팽형은 무엇보다 이 조선의 법이 부정부패한 관리들을 얼마나 엄하고 지혜롭게 다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팽형은 죄인을 집 안에 가둬두는 그런 형벌이었다면 반대로 이 유배형은 죄인을 집 밖으로 쫓아보내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조선의 5가지 형벌 중에서 이 유형은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중벌이었습니다. 한 번 유배를 당하면 죽을 때까지 유배지에서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배형이라고 해서 다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조선시대 제주도 유배는 사형에 버금가는 형벌이었다. 추사 김정희도 10년 동안이나 제주도에 유배돼 있었다. 그러나 그때 김정희는 유배의 쓰라림보다 더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 아내가 죽었을 때에도 유배자라는 이유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이다. 내 아직 무엇에도 흔들린 적이 없었는데 아내의 죽음에 가슴이 무너지니 어인 까닭인가. 죽어선 안 되는데 죽은 까닭으로 지극한 슬픔만이 가슴에 사무치네. 이런 가슴 아픈 기록들은 유배형의 고통스러움을 짐작하게 한다. 원래 중국 대명륜에서 말하는 유배형은 죄인을 2천리 혹은 3천리 밖으로 내쫓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중국에서처럼 그렇게 멀리 유배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조선의 유배형은 중국과는 다르게 발전해가기 시작했다.
먼저 한양을 제외한 전국 250여 곳의 유배지를 만들었다. 제주도 유배는 그중 절도 안치라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고, 천도형은 충청도나 황해도처럼 가까운 곳으로 보내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유배자는 반드시 유배지의 수령에게 데려다주고 감시하고 보호하게 했다. 또한 유배지를 떠날 수는 없지만 외부인과의 교류는 자유로웠다. 강진의 타산초당은 언제나 제자들과 당대 이름난 학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한다. 그러한 영향으로 정약용은 유배 시절에 500여 권에 이르는 저수를 남기기도 했다. 조선시대 다른 학자들도 유배 시절 뛰어난 저수를 많이 남겼다. 18년 동안 현대 한국의 교도소와 같은 시설에서 지냈다는 그런 저작을 할 수 있었을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입니다. 유형은 현대 행영에서 교도소의 실패로 인하여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사회 내 처우와 관련해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형은 형벌의 일종이긴 하지만 다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낭만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이 특기할 만한 사실입니다. 조선 초기만 해도 유배형은 사형과 다름없는 무거운 중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선의 법은 이 사형과 다름없는 무거운 중형인 유배마저도 사회 내 처벌 수준으로 순화시켰습니다. 또 그것이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교육시키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이런 조선의 법이 다른 어떤 법보다도 신중하게 처리했던 형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형입니다. 조선시대 사약을 내리는 것을 사사라고 한다. 죽음을 내린다는 것이다. 죽음을 내릴 권한은 왕에게만 있었다. 그리고 왕의 재가를 받기까지 3번의 재판을 거쳐야 했는데 그것을 바로 삼복이라 한다. 그 당시 법전을 보면 관찰사한테 보고를 하면 관찰사가 그런 재수에 대해서 이웃에 있는 고을에 관장하고 같이 심리를 하든지, 동시에 또 관찰사가 특별 그 심리 공무원을 2명 정도 파견해서 재심리를 통해서 서울 형조와 형조에서 의정부, 의정부에서 임금에게 보고해서 최후로 사형 판결이 나오고. 그러나 그나마도 실제로 감형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숙종임금 때 어전회의에서 언급된 사형수 64명 중에 39명만이 사형을 당했고 25명이 감형을 받아 유배되거나 풀려났다. 조선시대 삼복. 그 삼복 끝에는 임금이 있었다. 임금이 직접 사형수들을 만나 사연을 듣기도 했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사형 결정에 그만큼 신중했다. 되도록이면 국민을 관대하게 그렇게 처벌하고 법 조문 하나하나만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을 만드는 백성을 사랑하고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도덕적인 정치의 정신을 실현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을 해석해서 집행하라. 여기서 잠시 조선 영조 때 살인사건과 최근에 우리의 관심을 모았던 살인사건을 비교해 볼까 합니다. 두 사건은 여러 가지로 닮은 데가 많은 사건입니다. 조선시대 주요 사건 판례집인 추관지에 의하면 정조 14년 조선 사회에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 발생한다. 이른바 신여척 사건이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전라남도 장흥. 이곳에 사는 김순창은 어느 날 동생에게 집을 맡기고 외출했다가 돌아온 후 홀이 2대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다. 이 일로 김순창은 병들어 누워있는 동생 순남을 보리도둑으로 몰아붙였다. 동생이 서러워서 울기 시작하자 머리를 때려 숨지게 만들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 신여척이 보리 2대 때문에 병든 동생을 때려 죽였느냐고 김순창을 꾸짖다가 김순창의 배를 걷어찼는데 그만 죽고 말았다. 이튿날 신여척은 살인죄로 옥에 갇혔다. 정조는 이 사건을 이렇게 판결했다. 법을 지키자면 처벌해야 마땅하나 죽음도 두려워 않고 형제간의 불의를 꾸짖은 행동은 배운 자들이 할 일을 대신한 것이 아닌가. 신여척을 방면하라. 지난 봄 언론을 들끓게 했던 살인 사건이 있었다. 바로 정미숙 살인 사건이다. 지난 4월 중순 정미숙 씨는 내연의 남편을 살해했다고 경찰에 자수해왔다. 내연의 남편은 자신뿐만 아니라 칠순의 친정 어머니에게까지 폭행을 일삼았고 틈만 나면 죽이겠다고 협박해왔기 때문이라고 살인 동기를 밝혔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후 정미숙 씨 어머니인 이상희 할머니가 진범은 자신이라며 자수해온다. 폭행에 시달리는 딸이 가여워서 순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칠순의 어머니, 노모의 살인죄를 뒤집어쓰려 했던 딸. 결국 많은 논란 속에 검찰은 이상희 할머니를 딸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저는 유교적 형사사법 정신의 진수는 한마디로 말해서 반법가주의, 반감정주의적 관형주의와 훌령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서경 대우모에 나오는 유가무대 형공무소라는 한 귀절로 잘 압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뜻은 과실로 행한 행위는 결과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용서해야 하고 고의로 행한 행위는 결과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법감정은 현대 한국의 형사사법제도에서도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법조문에 의해서 판결을 했다면 신여척과 이상희 할머니는 결코 풀려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법조문 뒤에 숨어있는 법 정신, 또 도덕과 인륜을 중시하는 전통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일 것입니다. 법을 알면 그 사회가 보인다고 말합니다. 법을 통해서 본 조선은 비교적 합리적이고 또 인권을 존중하는 법치국가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탐관오리나 권문세가들이 형벌을 남용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법은 죄는 벌하되 백성은 불쌍히 여긴다는 흠흠의 정신이 있었고 그것은 바로 도덕 정치를 지향하는 조선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역사출이 여기서 마칩니다.